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금요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 상태에서 이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여러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우입니다. 네, 질병의 첫 신호 대사증후군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눌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었는데 네. 대사증후군은 어떤 건가요, 교수님? 대사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라는 것이 네. 여러 증상들의 집합체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사라는 것은 이제 신진대사의 그 대사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속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문제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몸에 이제 어디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 줄줄이 사탕처럼 다른 이상들이 계속 엮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지방간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공복 혈당이 올라가고 네. 혈압도 상승하게 되고 뭐 요산 수치도 올라가고 중성 지방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네. 정말 순서대로 차근차근 생기다가 결국에는 당뇨병이나 심장병, 네. 중풍 같은 질병으로 가는 거죠. 왜 생기는 건가요, 이게? 이 대사증후군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내과에서는 이제 당뇨를 보는 내분비 내과가 있고 네. 심장병 그러니까 혈관 질환을 보는 순환기 내과가 있잖아요. 네. 이 내분비 내과와 순환기 내과를 이렇게 합쳐놓게 만든 질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순환기 내과 특히 미국에서는 네.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이제 부동의 1위인데 네. 심장병의 원인을 콜레스테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야 심장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노력을 엄청 했죠. 엄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질환 환자들이 줄질 않는 거예요. 분명 콜레스테롤이 주요 원인인데 왜 안 줄지 해서 찾아보니까 그 LDL 콜레스테롤을 잡았어도 네.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문제를 잡지 못하면 심장병 발생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이 네. 이미 이제 당뇨를 보는 내과 쪽에서는 신드롬 X라는 표현으로 네. 되게 당뇨로 가기 전 단계에 배가 나오고 뭐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 있고 네. 중성 지방이 올라가 있고 혈압이 올라가 있고 이러한 이상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당뇨로 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 당뇨 단계 또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이렇게 써왔던 건데 심장병을 보는 내과 선생님들도 보니까 이게 콜레스테롤만 조절해서는 안 되겠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비로소 심장병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당뇨병과 혈관 질환의 주요한 위험 인자가 되는 거죠. 바로 전 단계예요.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고구마 엮여서 나오듯이 네. 줄줄 엮고 나오면 얘가 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뿌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네. 그 진단은 사실은 병원에 가서 네. 좀 여러 가지 특별한 검사들을 해야 확인이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얘기한 고혈압, 고혈당, 좋은 콜레스테롤 떨어진 거, 중성지방 올라간 거, 그다음에 복부 비만 요거는 우리가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 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다 하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지금 상태에서 몸을 방치해두면 결국은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인 심장병, 중풍으로 갑니다라는 위험 신호죠. 내 뒤에 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조절해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경고. 생활 습관을 잘못 갖고 있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생활 습관을 지금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경고 네.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뿌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의 역할이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알기로는 네. 혈당이 올라가는 걸 잡아주는 호르몬이잖아요. 네. 네. 근데 얘가 작동을 하는 게 뭐냐면
인슐린은 그러니까 혈액을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데에 인슐린이 결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인슐린이 열쇠, 인슐린 수용체가 자물쇠예요. 아. 그래서 인슐린이 딱 자물쇠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어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네. 네. 예, 이게 이제 인슐린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면 세포 안에 포도당이 들어가야 에너지원이 들어왔네. 네. 이제 배가 부르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서 네. 인슐린에게 혹사를 시키게 되면 아. 인슐린 내성이 생깁니다. 아, 인슐린도 내성이 생겨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내성이 생긴다는 거는 약을 더 많이 더 써요. 많이 먹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슐린도 더 많이 분비가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작동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열쇠와 자물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니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는 올라가 있는데 네, 네. 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세포는 포도당을 제대로 못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포도당을 찾겠죠. 또 먹어야 되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급해 죽겠는데 자물쇠 그 열쇠 꾸러미들 탁 떨어지면 그거에서 맞는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그런 되는 식으로. 거예요. 몸이 아. 그런 몸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량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인슐린의 작용 중에는 우리 몸에 이제 나트륨 이제 배출을 또 억제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몸이 잘 붓고 그렇죠. 혈압이 올라가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배에 여분의 지방이 붙으니까 배가 나오고 배 나오고.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것도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포는 늘 당이 부족한 거죠. 제대로 포도당이 아무리 들어오지 먹어도 못하니까. 예, 예. 아유, 왜 생기는 그러니까요. 건지 인슐린 저항성이 없으면 건강한 몸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인슐린 저항성.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비만이죠. 특히 복부 비만. 복부 비만. 네. 그래서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배가 나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아.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배가 나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비만이 첫 번째 요인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타고난 체질이죠.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 체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분비량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 작동 능력이 쉽게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쉽게 살이 찔 거고 네, 뭐 네. 당뇨에 걸릴 위험도 더 높고 이제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것도 스트레스. 급성 역시 스트레스가 또, 아닌 만성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탄수화물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스트레스를 네, 네,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네. 달달한 게 땡기게 되고 왜냐하면 맞아요. 뇌가 과잉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기적인 뇌는 지가 좋아하는 것만 찾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찾으면 인슐린이 혹사를 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도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난 시간에도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당을 보관할 수 있는 거는 간하고 근육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지방이 메꾸게 되면 근육이 당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 조절 능력이 좀 떨어져요. 아. 이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예, 뭐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 그렇죠. 그래서 생활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다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거 지금 방금 간하고 근육에 이게 보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당이. 네. 네. 당이. 그러면 만약에 당 수치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간의 크기나 근육의 크기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왜 당이 근육과 간에만 저장이 되냐면 네. 우리 몸에서 고상하게 포도당만을 나는 연료로 쓰겠다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뇌입니다. 뇌는 지방 안 먹겠다 그래요. 자기는 당만 먹겠다고 고집해요. 그러니까 24시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당을 공급해 주지 못하잖아. 네, 12시간은 먹지만 12시간은 공복을 해야 되잖아. 네, 네, 네. 그래서 간이 뇌에게 안정적으로 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있다가?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근육은 지가 쓰려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네, 네. 지방보다는 당을
당이 좀 더 효율적인 연료예요. 그래서 당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쓰기 위해서 보관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육과 간이 보관할 수 있는 당의 그 캐파는 네. 한정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은 바로바로 써야 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아. 비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근육과 당에 비축할 정도까지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먹고 또 얘네들을 너무 쓰지도 안 않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에다가 기름을 넣었으면 주행을 해야 되는데 네. 매일 아침마다 기름은 넣는데 아니, 그냥 그래요? 하루 종일 세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이 과잉 부하로 작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네.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는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거고 아.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당뇨나 심장병이 오는 겁니다. 그럼 대사증후군인 경우에 뭐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만이 이제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살이 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암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 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에 네, 대장암 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국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은 사람들을 네. 분석을 해서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대장암이 생긴 사람을 봤더니 대사증후군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남성은 1.4배, 여성은 1.2배 높아졌다. 사실 확실히 1.4배 그러면 잘 안 들어오지만 네네. 40%가 증가했다는 거니까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사증후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첫 번째가 복부 비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뭐 허리둘레를 네.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인들은 손쉽게 그냥 배꼽 부위에서 허리둘레를 체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 90cm, 네. 여성의 경우에 85cm 이상이면 일단 복부 비만이 됩니다. 음. 그다음에 우리가 혈압은 정상 혈압이 이제 120에 80 보통 미만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130에 85 이상이면 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혈당의 경우에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성의 경우에 50 미만, 남성의 경우에 40 미만이면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 지방은 150 이상. 제가 이제 그 봤던 환자분 중에 네.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또 중요한 원인 하나가 흡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우리가 이제 5개를 얘기한다 그러면 네. 흡연,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 5개가 혈관 질환과 대사 이상으로 가는 중요한 위험 인자거든요. 흡연,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혈당, 고지혈증. 고지혈증.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흡연이 빠졌죠. 흡연이 빠지고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저한테 다녔던 분인데 단순히 그러니까 물론 젊은 친구였고 담배를 태우고 있었고 혈압, 혈당도 다 괜찮았고 네. HDL 콜레스테롤만 낮았어요. 그런데 돌연사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러한 진단 기준이 이 5개가 무게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5개 중에 3개 이상이라는 진단이 얼마나 정확하냐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진단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네. 경각심을 주는 거는 그만큼 이게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일단 그 오늘 저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말씀해 주셔서 좀 받아 적었는데요. 복부 비만 나타내는 게 허리둘레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남성은 90cm 이상이어야 되고 예. 그리고 여성은 85cm. 이거 저는 통뼈인데 이거 좀 더 키워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예. 사실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좀 네네, 덩치가 네.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체격에 허리둘레만 따라 재면 다르죠. 키가 190인 사람은 다 복부 비만이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키를 반영하는 수치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 뭐 키를 집어넣고 또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비를 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큰 사람은
덩치가 큰데 배가 안 나온 사람은 네. 허리둘레에 비해서 엉덩이 둘레가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비율이 더 의미 있다. 네, 네. 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연구 결과는 그냥 복부 허리 둘레 이 수치가 가장 잘 반영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 비만을 이 기준을 갖고 하는데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기준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다 같이 보시고 3개 이상이면 그렇죠. 네. 음. 대사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뭐 약 같은 거 먹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를테면 뭐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낮추는 이런 약, 것들? 뭐 중성 지방을 낮추는 네네. 약, 그다음에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뭐 혈당이 올라가 있으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할 수는 있죠. 네. 예, 예. 그렇지만 결국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 탓이잖아요. 그걸 바꾸지 않고 그걸 약으로 바꾸지 않고선 한계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럼 이 생활 습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대사증후군 이거 이제 오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생활 습관 바꿔야 될까요? 일단 뱃살부터 빼야 되겠죠. 그게 근데 이제 이렇게 뱃살 쉽지 않거든요. 네. 빼기가 그죠?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요. 뱃살이 많을 거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래. 네, 뱃살도 고급스러운 뱃살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빼야 될까요? 자, 그러면 뱃살이 왜 생길까요라고 이제 물어보면 네. 많은 분들이 나이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나이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체 활동량도 줄어들고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량은 그대로고 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고 중간에 떡 먹고 과자 먹고 이제 이런 거를 젊은 나이에는 네. 그래도 나가서 활동량도 많고 근육도 좀 있으니 내 몸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는데 네. 근육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줄었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먹게 되면 이 인슐린은 어떨까요? 계속 일하게 되는 거. 인슐린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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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지어 얘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밤에는, 푹 쉬어야 되는데 밤에도 밤에도 야식을 먹어서 얘를 또 불러 자려고 하는 애를 또 불러놔. 너 또 계속 일해.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나 일 못하겠어 하고 나자빠지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슐린을 쉬게 해줘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야식 피해야 되고 12시간 공복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내 신체 활동량에 맞게 먹어야죠. 내가 계단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많이 걷고 움직이면 하루 세끼 밥을 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네. 차로 이동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고 기껏해야 헬스클럽 가가지고 1시간 트레드밀러에서 천천히 걷는 게 전부인 사람이 네.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 그거는 배가 안 아니다. 나올 수가 없죠. 헬스클럽 갈 때 차 가지고 가. 운동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이제 차로. 지하 주차장에 딱 그것도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 세워서 제일 앞에 야 저기 비었어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거기다 타고 대고.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바로 트레드밀러에 올라가서 드라마 켜놓고 드라마 끝날 때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보고 끝나면 다시 내려와서 샤워하고 차 타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거든요. 남의 얘기 같지 CCTV 않다는. 설치해놓으신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몸을 좀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럼요. 너무 과다한 섭취는 또 줄이셔야 되고. 네, 특히 그러니까 야식. 야식 네네.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자꾸 이제 제가 탄수화물을 얘기하니까 네네. 마치 탄수화물이 복부 비만의 적처럼 이제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탄수화물은 죄가 없죠. 안 움직이는 우리가 잘못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몸에 좋은 탄수화물로 챙겨 먹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을 끊는 게 더 네.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겠죠. 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게 설탕과 흰밀가루. 흰밀가루.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곡류, 그다음에 뿌리채소, 네. 이런 종류로 먹는다면 뭐 탄수화물 섭취를 사실은 그런 음식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없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포만감이 네, 금방 포만감이 오죠? 금방 오거든요. 근데 이제 설탕이나 정제 가공 음식 같은 경우는 네. 과식 폭식이 가능하거든요. 달달하니까 이미 배가 부른데도 계속 뇌에서는 먹어요. 네, 계속 불러요. 네. 선생님.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술은 어떻습니까? 술 아니, 술이 칼로리 높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술은 칼로리도 높지만 네. 칼로리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이잖아요. 네. 대사 이상을 일으켜요. 알코올 자체가. 네. 주범죄. 그래서
사실은 뱃살을 빼려면 무조건 술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기초대사량을 얘기하면서 네,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장기는 어딜까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장기요? 음. 피부. 뇌? 아닙니다. 혹시 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간. 간이에요. 하는 일이 무지 많아요. 그렇군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의 네. 대략 한 28%를 어. 간에서 씁니다. 뇌는 20%. 그러니까 간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을 활용해 가지고 얘가 일을 하게 되면 살이 안 찌겠죠. 워낙 네, 워낙 네. 에너지 이용률이 높으니까. 네. 그런데 술을 마셔서 간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을 못 하겠네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신진대사가 떨어지겠죠. 네. 아, 그렇구나. 간이 그럼 그럼 중요하네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기초대사량하고 간 건강도 좀 연관이 있겠네요. 그러면? 아. 그래서 앞서 제가 줄줄이 사탕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러한 그 대사 증후군의 또 선행 요인이 지방간이에요. 지방간. 지방간도 그렇죠. 그러니까 간에 기름이 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네네네. 근데 간에 기름이 끼는 첫 번째 주범이 알코올이고 두 번째가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 특히 과당. 우리가 이제 과일이요.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게 설탕이고 네.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과일이죠. 그래서 과당의 그 과가 과일의 과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 많은 분들이 채소와 과일은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채소와 과일을 이제는 떼어놓으시라고. 따로. 채소는 채소고 과일은 과일이다. 아니요. 채소는 건강식이고요. 네. 과일은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식입니다. 배가 나와 있고 대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과일 줄이셔야 섭취도 돼요. 줄여야 됩니다. 과일을 더 먹고 싶으면 근육량을 늘리고 더 많이 움직이셔야죠. 정말 과일 소주 좋아했는데 안 좋은 거 다 하고 있었고요. 큰일 났어. 그죠? 네. 가장 오늘도 이제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고 좋은 탄수화물로 먹고 나쁜 네. 탄수화물은 피하자. 네. 생활 습관. 네, 많이 움직이셔야 맞아요. 돼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게 그게 가장 문제예요.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탄수화물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예. 자,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